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일입니다.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는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기념식이 잠시 후 10시부터 시작이 되죠? 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이 조금 뒤인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 주요 인사와 5.18 민주 유공자, 유족 등 2천여 명이 이곳 국립 5.18 민주묘지에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이 기념식 참석자들은 출입구에서 입장권을 받아 소지품 검사를 거친 뒤 기념식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기념식장 곳곳에는 경찰과 경호 인력이 배치되는 등 경비 태세 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기념식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로 참석 인원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99명으로 제한됐지만 올해는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000명이 참석해 대규모로 치러지는데요. 기념식은 약 1시간에 걸쳐 헌화와 분향, 경과 보고, 기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중간에는 추모 공연과 함께 5.18 유공자 김양득 사진작가, 김영미 5월 어머니집 관장 등 희생자들의 사연도 소개됩니다. 올해 기념식의 주제는 5월을 드립니다로 보훈처는 5.18 유공자와 유족들에게는 진실 규명을 통해 아픔을 치유하자는 의미를 담았고 국민들에게는 희망 가득한 5월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 100여 명, 정부 부처 새 장관들과 대통령실 참모 대부분이 오늘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재창이냐 합창이냐로 과거 보수정부 때 논란이 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도 모두 함께 부르는 재창으로 정리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다수 야당인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해온 한 장관 임명을 강행한 거여서 경색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우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검토해보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오늘 한동훈 장관 후보자 임명은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어제까지 뭐가 안 왔기 때문에 일단 출근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루가 지나기 전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 35일만, 청문보고서 송부기한이 그제로 끝난 지 하루 만입니다. 윤 대통령이 그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협치와 의회주의를 강조하면서 한 장관의 임명을 다소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강행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장관을 향한 각종 의혹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중대한 결격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임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대통령의 검찰 후배이자 최측근으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등 요직을 거친 특수통 검사 출신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갈등을 겪으며 좌천을 거듭하다가 정권 교체 뒤 깜짝 발탁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역시 야당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던 김현숙 후보자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주요 낙마 대상으로 꼽았던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고심 중이라는 게 참모들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2명의 장관 후보자를 추가 임명하면서 초대 내각 18개 부처 장관 중 복지부와 교육부를 제외한 16명이 임명됐습니다. 이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은 6명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소식에 야권에선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총리 인준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20일 열기로 합의했는데요. 한동훈 장관 임명으로 전국이 하루 만에 경색된 가운데 총리 인준 여부가 또 한 번의 전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앞두고 민주당은 하루 종일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약속 하루 만에 마이웨이 인사를 임명 강행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법사위에서도 민주당 위원들은 한동훈 반대에 집중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 협치의 의지를 밝히실 때만 해도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법사위가 회의가 진행되는 이 시간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
결국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의 초당적 협력 약속이 하루 만에 내팽개쳐졌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국회에 와서는 협치를 이야기하고 뒤돌아서서는 독선에 빠져 있었습니까? 오만과 독선의 시대는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정 주요 사안인 내각 구성에 관해서는 의회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표 의회주의는 대통령주의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는 20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총리 인준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제적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한동훈 장관 임명으로 민주당 내에서 총리 인준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더욱 세진 만큼 여야 협치보다는 대치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미국의 긴축 작업에 대한 세계 경제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연준은 물가를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공개석상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0.75%포인트 인상의 가능성은 내비치지 않아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한봉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치솟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공격적 긴축에 대한 중앙은행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확실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때까지 긴축 작업에 공격적으로 나설 거라고 했습니다. I guess the way I would say it is this. What we need to see is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at inflation pressures are abating and inflation is coming down. And if we don't see that, then we'll have to consider moving more aggressively. 파월 의장은 연준이 다음 달 열릴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 0.5%포인트 인상하냐는 질문엔 그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 중립금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If that involves moving past, broadly understood levels of neutral, we won't hesitate at all to do that. 미국에선 경기나 물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중립금리를 2.5% 수준으로 보는데 이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 4일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연준은 올 연말까지 3% 안팎 수준의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와 함께 긴축의 고통은 어느 정도는 뒤따르겠지만 미국 경제는 침체 없이 연착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한 달 전에 비해 0.9% 증가했는데 미국 경제의 버팀목인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 경제에 대한 여전한 자신감을 보인 데다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은 내비치지 않으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일 기간 중에 중국을 겨냥한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 IPEF가 출범할 거라고 미국 정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사실상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중국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IPEF에는 일본과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도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하는 동안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미국 정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IPEF 출범 계획을 직접 밝히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많은 대화를 거쳤고 미국은 이에 대해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경제 전략을 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출범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IPEF 출범 일정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처음입니다. It is essential for us to step up economically in the region and to do it fast. We need a new model of economic engagement and trade.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우방국들과 공급망, 인프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드는 경제협력체입니다. 동맹과 우방을 모아 중국의 역내 경제적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한 성격이 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바이든 대통령 방한 중에
한국의 IPEF 참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거라고 밝혀 참여를 사실상 공식화했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IPEF에는 한국 외에도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 필리핀 등이 동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방일 기간 동안 IPEF 출범 외에도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안보 협력체인 쿼드 정상회의에도 참석하며 중국 견제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열어 방역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코로나19 신규 발열자는 하루 새 23만여 명 늘었고 누적 사망자는 62명입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매체는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국 상무위는 정치 경제적으로 제기되는 중요 문제나 간부 임명 등을 논의하는 북한의 주요 정치기구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방역 초기부터 시작된 국가의 위기 대응 능력의 미숙성, 간부들의 비적극적 태도 등이 사업의 허점을 그대로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생명인 방역 초기에 복잡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위기가 국가 모든 사업체계의 장단점을 판별해보는 시험대를 제공했다며 일치된 대응을 주문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공개됐던 모습과 달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방역 위기를 자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걸 북한 내부에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그제 오후 6시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23만 2천여 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만 5천여 명이 완치됐고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어제까지 발생한 누적 발열자 수는 171만 5천여 명, 누적 사망자는 62명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새 변이 출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 대응팀장은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대규모 코로나19 발병이 걱정스럽다면서 WHO는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는 곳에서 새 변이 출현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언 팀장은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선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주권국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3만 1,317명, 해외 유입 35명으로 모두 3만 1,35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20명 줄어 313명입니다. 사망자는 31명 발생해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지난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급등한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은 개인의 사자의 나흘째 상승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2.88포인트 상승한 2633.32에 코스닥은 7.27포인트 오른 873.2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소비 지표가 예상대로 호조를 보이면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외국인이 홀로 매수에 나서며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전일 미국 반도체주가 급등한 영향을 받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하고 있고 이에 국내 반도체주들이 동반 오름세입니다. 또 LNF가 실적 호조와 테슬라 수혜가 예상되며 나흘째 상승하고 있고 HMM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사흘 만에 오름세입니다. 반면 우리 금융지주가 예금보험공사의 잔여 지분 매각 추진 소식에 장 초반 3%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68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 미국에서 분유가 부족해 난리입니다.
마트에 분유 판매대는 텅 비고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애가 탑니다. 하와이에 사는 저스틴은 아기가 먹을 분유를 찾느라고 상점을 헤맵니다. 아이오와주의 엠마도 마찬가지입니다. I never imagined I would have had to look high and low for formula. 아기를 둔 미국인들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전체 분유 품절률이 43%에 달합니다. 가게 10군데 중 4군데에서는 분유가 품절됐다는 말입니다. We've never seen numbers like this, let alone in such a critical category like baby formula. 분유 대란의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공급망 훼손 문제와 물가 폭등, 그리고 분유 리콜까지 겹쳤습니다. 특히 분유 리콜은 한 대형 분유 제조업체의 분유가 세균에 오염됐고 이로 인해 아기 2명이 숨졌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이 독려하는 가운데 미국 식품의약청은 신속한 분유 대란 해결을 다짐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티베트의 국경선 지역인 해발 4,300m의 에베레스트 탐사기지에서 하늘로 쏘아 올려진 비행선 지무 1호 3형. 분당 30m의 속도로 올라가 발사 3시간 10분 만에 해발 9,032m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해발 8,848.86m인 에베레스트보다도 높아 고공탐사의 세계 기록을 경신한 셈입니다. 지무 1호가 2019년 해발 7,003m 달성에 성공한 이래 또 한 번의 새로운 기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피 9,060세제곱미터, 무게 2.625톤인 지무 1호 3형은 이산화탄소 농도와 분진 등을 관측해 제공하게 됩니다. 为我们研究青藏高原生态环境在对这个温室气体和气候变化的影响。 중국은 이번 대기 관측용 비행선의 발사 성공으로 티베트 고원의 온실 기체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없애는 방법까지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야마나시현 중심부에 위치한 해발 600m의 야트막한 야산. 이 산에는 다케다시가 있습니다. 황폐했던 산을 정비해 산책로를 만들고 사람들이 쉴 수 있게 벤치도 설치했습니다. 마운틴 바이크 코스도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산이지와 10년 전 도쿄에서 이주한 다케다 씨는 방치된 숲들이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枯れ木とかですね、あとはその倒木みたいなのがたくさんあって荒れ果てたような森の状態でした。 그래서 3년 전부터 숲 학교를 열고 산림 정비 등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숲 학교에서 얻은 영감으로 야마다 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곳에서 카누 공방을 열어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간벌한 제목을 구입해 직접 카누를 만들게 합니다. 자신의 취미인 카누를 활용해서 좋고 사람들이 간벌재를 구입하면서 꾸준한 간벌 작업이 이루어져 더 건강한 숲을 가꿀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화가 코피 씨의 작품은 독특합니다. 버려진 휴대전화의 부품들이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중고 휴대전화의 키패드와 내부 부품들을 분리해 모은 다음 패치워크처럼 연결합니다. 여러 단계의 작업을 거치면 폐 휴대전화 부품은 어느새 도시 속 인간 군상을 표현하는 오브제로 거듭납니다. Précisément parce que ce téléphone-là, c'est l'outil qui est le plus proche de nous, en fait. Parce que moi, mes toiles, la plupart de mes toiles que je peins, en fait, ça part de la vie. En fait, ça part de l'homme, le quotidien de l'homme, en fait. 이젠 생활 필수품이 된 휴대전화기의 부품들이 정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쓰레기 더미로 끝나는 것이 안타까워 작품 재료로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버려진 물건에서 새로운 생기를 찾아내는 그의 작품들은 현재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의 한 현대 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는데요. Un artiste qui va dans la récupération et qui fait prendre conscience et qui sauve l'environnement des déchets. Je trouve que il a trouvé sa voie.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그의 작품들은 1,500달러, 한화 200만 원 이상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국방부가 현재 용산에 있는 합동참모본부를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의 여파인데 이종석 국방장관은 2천에서 3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남태령의 수도방위사령부로 옮긴다는 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직접 밝혔습니다.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전시와 평시 상관없이 일원화된 작전 체계를 유지하겠다며 합참의 남태령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올해 합참청사 신축을 위한 선행 연구와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고 4년 뒤인 2026년 새 청사를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축 비용은 방호 기능 유무와 정보통신 체계의 규모 등을 감안해 연구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산한 비용 1,200억 원보다 많은 2천에서 3천억 원 정도가 들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당초 인수위의 계산은 기만이었고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지금 1,775억이 들어가는데 물가 상승률하고 이거 다 하는데 최소한 5천억 이상이 들어가지 않냐는 얘기. 여당에서는 국방부와 합참 분리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합참은 군사지휘기구 역할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장관과 대통령에 대한 군령 보좌 역할을 하는. 현재 합참 등 5곳으로 흩어져 있는 국방부는 일단 올 연말까지 국방부 별관 등으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경호처 요구에 따라 군과 경호처 관사 맞교환이 추진되는 등 대통령실 이전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도로를 주행 중이던 버스가 오토바이와 신호등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일대의 신호등이 고장나서 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주의 한 야산에선 불이 났다가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방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차해 있는 오토바이 한 대에 잠시 뒤 버스가 덮칩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서울 영등포역 인근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이던 버스가 승용차와 오토바이, 신호등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이 없어요?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갈비뼈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버스 승객과 보행자 등 12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또 일대 신호등이 고장나 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일하고 있다가 큰 소리가 났고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 비명 소리에 그냥 듣게 되었고요. 경찰 관계자는 버스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고물상 야적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엔 경북 경주 건천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산림 0.8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산불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어제 성남FC 구단과 두산건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달 초에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보름 만에 2번째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 시기적으로는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준공된 분당 두산타워입니다. 당초 두산그룹이 소유한 병원 부지였는데 2015년 성남시를 상대로 용도 변경을 허가받아 이 상업 빌딩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 무렵 두산건설은 2차례에 걸쳐 42억 원을 성남FC에 후원했고 네이버와 농협 등 다른 기업들도 여럿 후원에 참여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FC 구단주를 겸하던 때입니다. 이를 두고 성남시가 기업 편의를 봐주고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관련해서 경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보름 만입니다. 오늘 어떤 자료 위주로 갖고 왔었나요?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 뭔가 나왔나요?
후원금을 낸 기업 6곳 가운데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건 두산건설이 처음입니다. 용도 변경과 건물 신축으로 부동산 가치가 크게 뛴 점을 수사당국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한 땅이 총당 1억 2천에 거래됐어요. 5년 전에 비하면 3배 이상 뛰었죠. 경찰은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가 뇌물죄 성립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무혐의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이의 신청을 했고 검찰은 지난 2월 보완 수사를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등을 통해 후원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청부 고발로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하던 행태를 똑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고문은 다음 달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인천 계양을 후보로 출마했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서해 중부에서 발생한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 구름이 수도권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서해안에 이어 서울에도 비가 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강남대로에 우산 쓴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길이 비에 젖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낮에도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요란스런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계절은 벌써 여름에 들어선 듯합니다. 오늘 한낮에 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은 26도까지 오르겠고 특히 경북 경주가 32도, 대구가 31도, 강릉이 30도 등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전에 강원 영동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발령되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지,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5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또 그 밖에 중부 지역에도 바람이 세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상층의 찬 공기와 하층의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릴 때는 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 먼바다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날이 갈수록 기온이 올라 다음 주에는 서울의 낮 기온도 30도까지 올라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